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전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전략들의 골자는 결국에는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인데요. 어떤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이런 전략들이 발표가 됐는지를 한번 보면 최근 들어서 비아파트들에 대한 전월세 수요는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고요. 오로지 아파트 매매와 전세로 모든 수요가 쏠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 매물들이 급감을 하고요. 매매가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들까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에 대한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수요에 대한 억제책을 쓰면서 전세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시켜줘야 이 수요 분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발표된 전략은 새로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방향입니다. 자, 국내 주택시장이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임대가 담당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공공 분야와 민간에 대한 새로운 혜택, 이 두 가지를 같이 들고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신유형의 장기 민간에서 하는 임대주택을 도입을 하겠대요. 자,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인책을 분야별로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자율형 같은 경우는 규제 지원을 거의 최소화하면서 임대료 마음대로 받아라, 대신에 지원도 없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정책이고,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 제한부터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임대를 놓고 또 임대가 상한에 대한 제약을 두는 대신에 여러 가지의 기금 출자 같은 공적 지원을 약속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준자율형은 이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 및 5% 임대가 상한 적용, 이 부분을 하는 대신에 기금융자나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일부 주겠다, 이런 식의 유도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유형이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뭔가 애매하다고 보여지죠. 신유형이 아니라 여태까지 있었던 혜택들을 조금 더 늘리는 거 한 개 정도 추가한 거고, 사실은 요게 있었을 때에도 제대로 된 민간 임대의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임대에 대한 이 공급을 하는 주체들, 시공사나 대형 시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을 임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임대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다가 또 나중에 민간 임대를 분양 전환했을 때의 가격 수준이라던가 여러 가지 장기로 넘어가게 됐을 때 받게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분양을 통해서 한 번에 털어버리는 것이 시행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익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를 포기할 만큼의 이익을 주지는 않고요. 오로지 그냥 기금융자 플러스 세제 혜택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는 임대를 많이 지을 만한 유인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름만 바뀌면서 계속 있었던 뭐 뉴스테이 같은 그런 전략 중에 일환이어서 실제 실효성이 원하는 물량만큼 뽑히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폭등하는 지역들의 특징은 학군이 훌륭하거나 아니면 직주 근접이 가능한 도심 내의 전월세를 사람들이 항상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의 민간 임대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부지들은 저렴한 부지들입니다. 혹은 공공택지거나요. 그렇다 보니까 도심 내에서의 전월세 공급을 통해서 전세가를 안정시키겠다, 요 전략이 안 된다는 거죠.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전월세 공급이 불가능한 형태의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공공에서 들고 나온 거는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노후 청사 같은 형태의 복합부지들, 이런 복합부지들에 대해서 주택 비중을 늘려주면서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전부 다 공공임대가 된다는 거죠.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중에서도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봅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이 낮거나 아니면 다자녀라던가 무주택자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까다로운 요건들을 다 충족한 수요자에게만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불리는 전세 수요자 분들께서 선호하는 형태가 지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굉장히 유명무실한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대폭 이 임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아파트, 민간 아파트 전세 공급은 불가능한 게 바로 이런 임대주택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내놓은 게 과거 대책에 포함됐었던 뉴빌리지라는 사업이에요.
자, 뉴빌리지 이름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거 없었던 사업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 도정법에 포함됐었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현지 개량형을 그냥 이름만 바꾼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과거 도정법에서 어떻게 명시가 됐었냐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법적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보다도 오히려 한층 더 이 경비 기반 시설이 없는, 그리고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이런 지역들에서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개발로 다 통합되면서 현지 개량형이라는 방식이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도시 재생으로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 뉴빌리지 사업 어떤 사업이냐면 이 현지 개량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의 맥을 잇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형태의 사업이 아니라 도로 확장하고 페인트 칠하고요, 공공 기반 시설 일부 확대하는, 그러니까 현지 개량형 주거환경 개선과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철거하고 아파트 짓는 사업이 아니라 노후 불량 건축물은 알아서 개량하고 정비 기반 시설만 손대주겠다는 사업이니까 이게 얼마나 사업성이 있겠냐고요. 과거에도 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옛날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집권하셨던 시기에 이 사업들을 많이 밀어줬었어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2천억이 넘는 예산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에다가 쏟아 부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 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다시 재개발로 재추진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뉴빌리지라는 사업이 이름만 바뀌었다 뿐이지 현재에 있는 주거물들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신축 형태 5984 사이즈 같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빌라 소유자는 계속 빌라 살아라, 이런 얘기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지 개량 방식이 어떤 평가를 받았었냐면 2000년대 초중반에 살기가 더 나빠졌다고까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대상으로 도로 확장과 공공 기반 시설 정비만 하다 보니까 이 낙후된 분위기와 주거 형태는 그대로 냅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역시도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미리 내 집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이 미리 내 집이 뭐냐면 과거에 SH공사에서 진행하는 시프트 장기 전세 임대주택이죠. 자, 그래서 정비사업의 용적률 체계상 상한 용적률에서 법적 상한까지, 쉽게 얘기해서 250에서 300%라는 상한 용적률까지 짓게 됐을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공 임대 형태로 기부 체납을 해야지만 이 300%라는 법적 상한을 다 찾아먹을 수 있었는데, 이때 지어지는 장기 전세 임대를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분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임대주택 형태로만 공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우선 매수 청구권을 나중에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애 많이 낳아라 이겁니다. 부자녀 출산 시에 우선 매수 청구권이 생기고요. 한 자녀 출산 때는 없어요. 자, 그리고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 폐지를 하면서 우선 매수로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나중에 해주겠다.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해줄 거냐? 그때 당시에 시세 대비해서 한 90에서 80% 수준으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애 많이 나오면 조금 더 가격 싸게 해줄게.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그냥 애 낳는 기계로 임대주택에 살면서 임대주택에서 애 안 나오면 쫓겨나고 임대주택에서 애 많이 나오면 요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겠다. 제가 봤을 땐 이거 아이를 낳을 유인책이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모두 다 뭘 의미를 하냐? 면 전세 시장이 폭등하는 게 단순히 한순간의 일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전세 폭등은 이 사회에 더욱더 만연해질 것이고, 그렇다 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의 전세 공급을 누가 해줄 거냐? 그렇다면 대안을 민간에서 찾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공공임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여태까지 중산층 진입이나 부자로서의 진입을 성공하게 해준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무주택 기간을 임대주택 사는 기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보다 보니까 중산층으로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오로지 민간에다가 그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져야지만 해결되는 게 바로 민간임대 공급이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세금 내고 사업하는 주택임대사업자도 단기로 만들고 세제 혜택 더 줘야 된다고 봐요. 예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썼던 게 바로 전세 폭등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지금 정책은 이거보다 더 퇴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비사업의 빠른 진행만이 민간임대 플러스 매매 시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면 정비
정비 사업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오로지 인센티브 많이 주고 규제 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정책을 통해서 현재 정권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해당 지역에 점유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을 사람은 소유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거를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이나 공공재개발 같은 사업들 거주하지 않으면 아예 매수할 수조차도 없고요. 또 서초, 강남, 송파, 용산 같은 지역들은 많은 지역들이 토어제기 때문에 민간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을 점유할 사람만 들어와라라고 엄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전세과 매매가의 공동 안정을 위해서는 이 모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민간에다가 혜택을 몰아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 공공임대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만 계속 냈다가는 공공부채만 계속 쌓일 뿐이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화되는 효과는 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